안녕하십니까. 한일전TV의 임영찬입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또 거기에 이어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니메이션도 좀 다루고 일본 경제 최근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좀 다루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언뜻 보면 일본의 분위기가 되게 활발하고 번성해 보이는데 그 반면에 일본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요? 일본의 경제적 상황이 뭐 그동안 계속 안 좋다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일본에 와서 달러를 많이 뿌리고 가니까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있냐 하면은, 일본에도 총리가 바뀌었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경제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다가올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상당히 죽이 잘 맞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아베 총리가 상당히 삭삭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뭐 거의 이게 떠받들듯이 그 다음에 골프 치러 가서 막 진구는 쇼까지 하면서 완전 대접을 너무나 융성하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궁합이 잘 맞았던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저는 이제 영상에도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 엔저 문제가 이게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경제가 이게 환율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환율이 지금 계속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물가가 일단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은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지 이게 실질 임금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실제로 그만큼 임금이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기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경향이 되다 보면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아베노믹스가 오랫동안 했던 것이 2차원 금융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왕창 풀어가지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주 목적이었는데 한국에도 책이 나왔습니다만 잃어버린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이 책을 전 일본은행 총재했던 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딱 한마디 이겁니다. 2차원 금융 완화로 인해 가지고 디플레이 탈출한다 이렇게 선정한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근본부터 잘못됐다. 결국은 뭐냐 하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성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서 수출을 많이 하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해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만 많이 풀면은 디플레이션 탈출할 거다. 네.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뿌리부터 잘못됐다. 아베노믹스의 뿌리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그 얘기하는 바람에 잘려버렸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임기가 2달 남았는데 2달 전에 사퇴해버렸어요.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베 총리가. 내하고 많은 사람을 이제 총재에 앉히겠다 이거였지. 그래가지고 그러다 총재가 이제 앉아가지고 2차원 금융 완화를 10년 동안 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일본의 경제 결정타를 먹인 겁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너무 길게. 네. 내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딱 목표 설정이 언제냐면 2년 동안 네. 대중요법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디플레이가 계속 되니까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돈을 왕창 풀면은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딱 2년 정도만 해가지고 물가 2% 정도만 올라가면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은 멈추고 정상적인 금융 정책으로 가겠다. 요거였다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물가도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10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면 10년 동안 돈을 마구 풀었다는 거냐. 돈이 어떻게 시중에 철퍽철퍽하게 정도로 많이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많이 풀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엔저로 간다 이거예요.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네.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외 수출이 많이 돼서 거기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일본 경제가 쉽게 상승하고 좋아질 텐데 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돈만 풀어가지고
가격을 그냥 돈을 많이 풀어서 어거지로 가격을 올려서 디플레이션 탈출하겠다. 세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일본의 생산성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왜 생산성이 안 올라가느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생산성이 안 올라가느냐? 디지털화가 안 돼서. 기업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는 흑자가 되고 있는데 네. 디지털 적자가 심해서 네. 적자가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흑자보다. 지금 현재 어떠냐면 여행해서 여행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포화 상태. 그게 뭐냐 하니까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그러죠. 네,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포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을 넘어선 거예요. 주로 외국인들이 주로 어디 가냐? 교토로 많이 가잖아요. 오사카도 많이 가고, 가마쿠라도 많이 가죠. 요즘에는 후쿠오카도 많이 가고. 네. 그런데 가보면은 특히 교토가 대표적인데 막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관광인지 시장 돗대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도 몇 개월 전에 가서 놀랬어요. 오버 투어리즘이 이런 거구나라는. 아니 나도 저 2019년도에 그때는 지금 정도로 그렇게 관광객이 많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물론 팬데믹이 오기 전이니까 네. 그때 관광객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교토 갔더니 옛날에 내가 유학할 때 교토 다닐 때는 한적하게 아주 그 뭐랄까 교토의 그 긴가부지 금각사 음각사 그들 가보면은 분위기가 났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갔더니 도택 시장인 거야. 관광객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여유롭게 즐기기 어려워. 즐길 수가 와 하는데 그게 뭐 풍경이 뭐 그냥 또 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금칠해놓은 그냥 건물 같은 운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이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 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지칠 수 있잖아요. 네. 돈도 좋지만 좀 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만 와라 이런 분위기도 나오는 거고. 저도 버스에서 들었거든요. 이제 네. 거기 이제 교토에 사시는 분들이 네. 대화하는 것 중에서 이제 진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그게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 이용이 안 돼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막 집 옆에서 막 줄 서 있고 그런 게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5개 정도 겨우 타는 경우도 있고 네. 탔는데 막 너무 비잡아가지고 완전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된다고 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좋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오버투어리즘이 제기하는 게 2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음식값이 외국인들에게는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이중 가격제, 그게 뭐 아직 다는 아니지만 그런 가격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아마 그게 계속 퍼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지 같은데 이제 입장료 같은 것도 뭐 외국인 6배. 이제 그래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을 안 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오버투어리즘이 뭐 왜 그랬어요? 싼 맛이 왔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외국인,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쪽에서 오시면 너무 저렴한 거죠. 달러권에서 온 사람들 너무 저렴하니까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게 뭐 그런 메리트가 없어지면 굳이 꼭 와야 되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호텔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좋아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까운 이웃 나라에 싸게 갈 수 있으니까, 제주도보다도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일본 가자. 네. 이런 분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호텔 가격이 2배, 3배로 오르고, 음식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비행기 가격이 그렇게 또 올랐다 그러네? 다 올랐네요. 다 올랐어요. 그럼 이게 메리트가 있느냐?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뭐 계속 엔저로 가다가 엔고로 잠깐 간 적도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갔던 관광객의 그 가게 된 이유가 네. 몇 개가 해소가 없어지기 네.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큰 변화가 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무한정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왔을 때 많이 벌면 좋은데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게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호텔에도 보면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텔 객실을 전부 다 사용을 못 해요. 네. 보통 보면은 뭐 40%, 50%, 60% 이렇게 그걸 운영하는데, 과거에 전체 운영하던 그 비용을 뽑아내려다 보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굳이 뭐 일본도 그렇게 비싸지면 굳이 일본 갈 이유가 있나? 동남아 쪽으로 간다든가, 또 중국도 요즘 무비자로 30일 무비자로 나오고, 그리고 호텔비가 일본에 뭐 반값도 안 되고 싼 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가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이 그 여행에서 인바운드에서 번 돈이 한계가 있는데 디지털 적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이 만약에 엔저가 되면은 과거에는 수출이 늘어났잖아요. 수출 보면서 경쟁이 생기니까. 그런데 통계치를 보니까 수출이 안 늘어나요. 엔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늘어나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해외로 생산 이동. 딩동.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까지 2020년도에 국내 투자액이 그걸 100으로 잡으면은 2022년도에 118만 투자가 된 거예요. 18% 오른 거야. 22년 동안 투자가. 네. 근데 해외는 어떡하냐? 850% 정도로 해외 투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많이. 8.5배 정도로. 그 통계치에 딱 나와 있어요. 보니까. 와, 그러니까 연간한 기업들은 수출할 만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다 해외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이 기업들은 돈을 벌더라도 해외에 재투자하지 국내로 안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내 투자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내 투자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네.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은 자꾸 축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 경제는 자꾸 축소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만큼 이제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자꾸 축소가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일본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일본은 국내 시장이 1억 2천 뭐 넘는 국내 시장이 있으니까 네. 국내 시장만 향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 맨날 그 얘기 해왔잖아요. K-POP 같은 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리제이션 하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세계에서 돈을 벌려고 거기에 맞춰서 걸그룹 같은 보이그룹 언어 교육을 엄청 시키잖아요. 그쵸. 외국어 교육.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때 시장이 없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K-POP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상정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경쟁을 키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어땠냐? 국내에만 향했잖아요. 그렇죠. 국내 시장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 이게 결국은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갈라파고스 그렇지, 갈라파고스 지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갈라파고스 같은 생각이 일본 전체를 특징화시킨다 그럴까? 외국인 포비아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외국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접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어를 또 이번에 통계치 보니까 일본이 순위가 한참 낮아요. 한국보다. 아무래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발음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해외 나가서든 아니면 국내에서든 외국인 만나서 그래도 배운 영어를 가지고 하면은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듣는다. 일본 특유의 그 발음. 왜 맥도날드 우리는 맥도날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마크도나르도 네. 이런다든가 커피를 우리는 커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일본에 가서 커피 오네가이시마스 한 5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이거 왜 못 알아듣나? 하다가 얼핏 딱 떠오르는 게 고이라고 해야 되나? 고이 오네가이시마스. 바로 한국은 그 발음이 외국어에 거의 근접하게 우리는 모든 걸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제 발음들이 맥도날드를 마크도날드라든가 커피를 고이라 그러든가 메가드를 마카사 뭐 이런 식의 다른 게 많죠.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 전혀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움츠러드는 거예요. 외국인 만나면 내 영어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내부 지향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 경제가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로 움츠러드는 이런 모든 때문에 발전이 없다. 그래서 경기가 벌써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